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황금 연휴가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셔야죠. 5월 7일 수요일입니다. 황금 연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오늘이니까 좀 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안 돌아가네 할 수도 있는데 견과류 좋아하십니까? 그중에 호두라는 게 있는데 이 호두가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새로운 연구가 또 있는데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가 있어요. 호두를 한 줌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이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건강한 새해를 다짐했던 그 새해 다짐이 조금 무너졌다면 가족들과 함께 호두 한 줌으로 건강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수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일상으로 돌아온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최후 통첩 D-Day입니다. 어떤 디데이를 말하는 거죠? 오늘이 미복귀한 의대생들의 유급과 재적이 최종 확정되는 D-Day, 확정되는 날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은 5월 7일, 오늘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최후 통첩을 보낸 바 있는데요. 일정 기간 이상 무단 결근한, 그러니까 학교에 돌아오지 않은 의대생은 제적 조치를 하고 복귀했지만 수업에는 들어오지 않은 의대생은 유급 처분을 이렇게 되면 받게 됩니다. 오늘 처분이 현실화가 되면 그러면 의대생 중에 몇 명이나 유급 또 제적 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까? 한 10,000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은 유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대 5곳이 무단 결석한 1,900여 명에게 제적 통보를 이제 예비 통보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수업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은 유급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문제는 유급 조치를 받는다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귀 후에도 수업에 불참한 의대생이 약 70%이기 때문에 의대생 10명 가운데 7명은 유급 처분을 받는 게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와 학년마다 학칙이 조금 다르고 또 수업에 따라 유급 시점 또한 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럴 경우에 내년에는 1학년 수업을 3개 년도 학생들이 한꺼번에 받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한이 오늘까지인 만큼 의대생들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좀 있을까요?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적 통보를 받은 의대생들 가운데 일부는 수업에 복귀를 하고 있고요. 대학 측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상 수업은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유급은 의대생의 신분을 유지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적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요. 일단 유급을 받은 상태에서 휴학기를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상 수업을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유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유급받지 않기 위한 여러 꼼수들을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단일 대우를 깨기는 좀 역부족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처분이 확정되면 절대 처리하지 않겠다. 또 결혼은 편입학으로 보충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는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D-Day 여기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자, 다음 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천차만별 모심기입니다. 네, 모심기 계절이 오긴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일까요? 모심기가 별을 심는 모심기가 아니고요. 네. 털모자를 써서 우리 모발 이식의 모심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요즘 굉장히 또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탈모 환자가 약 25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탈모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모발 이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모발 이식도 지역을 잘 골라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역별 평균 비용이 천차만별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평균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그래요? 가장 비싼 지역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식 비용이 가장 비싼 곳이 광주광역시였다고 하는데요. 한 모당 이식 평균 비용이 21,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저렴한 곳은 어딜까? 네. 저렴한 편에 속하는 곳은 어딜까? 비교를 좀 해드리면요. 인천은 평균
1,400원이었다고 에? 합니다. 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예, 무려 15배나 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바일 이식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 모당 좀 저렴한 인천으로 가서 모바일 이식을 하시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모바일 이식은 한 번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한꺼번에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2,000당 모바일 이식 비용은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평균 약 685만 원으로 가장 비쌌는데요. 그런가 하면 세종은 213만 원으로 한 3배 정도 가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모 이상의 모바일 이식을 하실 분들은 세종을 가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지금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같은 모바일 이식인데 이 정도로 가격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모바일 이식 비용이요. 그러니까 탈모 치료 비용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간별로 가격을 책정하는 거예요. 책정하고 난 다음에 또 할인에 들어가잖아요. 네. 할인율이 각각이 또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큰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탈모 환자가 25만 명이라고 하는 거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병원 치료 안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탈모 인구가 1,000만 명이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근데 1,000만 명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건강보험이나 탈모 지원이 없다? 이거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네, 탈모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이 합리적인 가격 책정,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잘못 건들면 또 부작용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예,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이것도. 자, 다음 모닝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불행한 아이들입니다. 네, 불행한 아이들 어떤 내용일까요?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OECD 37개국 회원국 가운데 15세 청소년의 인문 교양 수준을 분석을 했는데요.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이건 자타가 다 공인하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 2위, 과학 2위, 국어 3위 거의 최상위권에 속했는데요. 그런데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고 사회생활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 그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뒤처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각한 건데요. 자주성은 33위, 교우관계와 여가생활은 36위. 제가 OECD 회원국 37개 국가라고 말씀드렸죠. 거의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청소년들이 친구를 사귀면서 관계를 형성하거나 삶을 즐기는 방법 등에 대해서 굉장히 서투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대학생들은 혼자 밥 먹는 친구들도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 또 주체적인 면은 부족하다 이런 뜻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이거 제가 굳이 또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늘 반복하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성적만 중시하는 교육 풍토,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 똑같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영유 지금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영어 유치원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선행학습을 하는 분위기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4세 고시, 7세 고시 이런 말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또래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일종의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로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육 관계가 굉장히 서투르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건데요. 이렇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경쟁 교육에 노출된 아이들이 공격성과 우울 그리고 불안 증세를 보인다. 불안 증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 결과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9살 이하 아이들 가운데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지난해 4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고 하고요. 그 가운데 약 45%는 입시 경쟁이 치열한 강남구에 있는 아이들이었다라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네, 아이들 앞에는 기쁨, 행복, 밝음 이런 단어가 붙으면 좋을 텐데 불행이 붙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네.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한국교육개발원이 일종의 제안 같은 걸 한 건데요. 청소년기가 자아 정체성이나 창의성, 인성배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인문 교양 교육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시만을 위한 교육에서 좀 벗어나서 아이들이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도 아이들 만나면 아유 성적이 얼마니
공부 잘하네 이런 네. 얘기만 좀 하시지 말고요. 저 아이들하고 어떻게 또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문 교양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러면 또 이걸 학교에서 잘못 받아들여서 내신에 이걸 평가하겠다. 그렇죠. 이러면 또 학원이 학원 또 가죠. 생기고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식비 이중 잠금입니다. 식비를 이중 잠금한다. 그럼 정말 아끼고 아낀다, 뭐 줄이고 줄인다 이런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돈 씀씀이 지갑을 닫아 놓고 네. 아예 지갑을 열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마트에서 장을 많이 보게 되면 그렇죠. 집밥을 많이 해 먹게 되잖아요. 장 보고 와서 냉장고에 그냥 넣어 놓을 수는 네.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집밥을 많이 먹게 되면 외식 비용을 자연스럽게 줄이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당연히 외식비가 줄어들게 되면 정반대로 그 식비가 늘면 장보기 비용이 또 줄어들고 뭐 이게 서로 상호관계처럼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양쪽 다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음식료품과 외식비 모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년보다 줄어드는 추세가 2년 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 처음 나타난 현상이기도 한데요. 서민들이 먹을거리 지출에 대한 지갑을 이중으로 지금 닫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덜 드신다는 건데 근데 먹을거리 지출이 그럼 어느 정도나 줄어든 겁니까?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올 1분기를 말씀드리면은요, 음식료품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0.3%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 2.5%가 줄어든 이후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인 건데요. 외식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의 생산은 올해 1분기 3.4%가 감소를 했고요. 2023년 4분기 이후에 이것 역시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통계 결과가 나온 직후에는 이런 분석도 내놨다고 해요. 요즘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보러 안 가고 식재료 소비가 줄어든 거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젠 배달 매출을 포함해서 전체 음식점업의 생산 판매 자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동반 하락을 보이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으로 식료품 또 외식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식료품을 사러 가서 집에서 집밥을 해 먹기도 걱정이 되고 밖에 나가서 돈 쓰자니 외식 비용, 음식값이 올라서 또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아예 이도 저도 다 안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상위 40%에서 60% 구간 가구의 여윳돈이요. 5년 만에 70만 원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마디로 경기가 악화하면서 쓸 돈은 많은데 또 수입은 제자리니까 그러니까 여윳돈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윳돈 자체가 줄어드니까 전체 소비가 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불황기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빨리 이 불황기를 타개할 수 있는 일종의 리더십도 필요할 것 같고요. 대책도 빨리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팍팍한 물가와 경기에 먹을거리 즐길 여유마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입맛 떨어졌다. 네. 밥맛 없다.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다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다시 시작되는 일상을 응원하듯 하늘이 맑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시야가 많이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어제 19.5도까지 올랐던 서울의 기온은 20도, 15.8도에 그쳤던 광주의 기온은 2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자세한 전국 기온 보시면요. 서울이 20도, 대전과 청주 22도, 부산 19도까지 오르면서 대부분 20도 안팎의 기온으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은 푸른 하늘이 계속 드러납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대기 확산도 원활해서 공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내일까지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서울 기준 오후에는 25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다 싶을 정도의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모레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남해안과 제주에 꽤 많은 비가 집중됩니다.
이후 흐린 하늘이 이어지면서 토요일에는 중부에 또다시 비 소식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6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예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예계 이슈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발빠르게 연예계 소식 전해줄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소식을 눈동자 움직임보다 빠르게 전해드리고 싶은 홍종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궁금한 연예계 뒷이야기도 한 발 빠르게 여러분한테 전달드릴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궤도 루팡보다도 더 빠르게 연예계 소식을 빠르게 캐치하는 연예계 덕후 박은영입니다. 네, 연예계 이슈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뭐예요? 네, 오늘 처음부터 아주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또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요, 20년 돌싱 생활을 청산했다는 한 스타의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20년 돌싱 생활을 청산하게 된 스타 누구죠? 바로 천사를 찾아 싸바 싸바 이 노래 다 알고 계시는군요. 정말 노래처럼요. 20년 만에 찐 천사가 찾아온 분입니다. 바로 룰라의 이상민 씨입니다. 네, 이상민 씨는 어떻게 돌싱 생활을 청산하게 됐습니까? 네, 지난 30일입니다. 이상민 씨가 비밀리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아주 반가운 보도가 흘러나왔는데요. 그날입니다. 이상민 씨가 직접 SNS에 손글씨로 쓴 이 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상민 씨가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이들 놀라우셨을 것 같다. 소식을 전하는 저도 지금 많이 떨린다면서요. 제가 많이 사랑하는 한 사람이 생겼다. 그녀와 인생 2막을 함께 나아가려고 한다. 어떤 고난에서도 지켜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한 사람이고 이분과 함께라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 깜짝 결혼 발표를 통해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네, 연애가 아니라 바로 결혼 발표여서 아마 더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결혼 발표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맞습니다. 저 바로 손편지를 공개한 날짜가 4월 30일인데 이때 이미 두 사람 혼인신고를 마친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사랑하는 두 분 이미 법적 부부가 되어 있었다는 건데 이 두 사람 결혼해, 결혼식 이거 중요하냐, 사랑이 중요하다. 결혼식을 생략하기로 했다네요. 네, 상대 여성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네, 일단 보도에 따르면요, 이상민 씨가 내가 지켜주고 싶다라고 얘기한 그분은요, 이상민 씨가 일단 비연예인인 것으로, 이상민 씨의 이 피앙세는, 이거 부인이죠, 이제는. 비연예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53세예요, 이상민 씨가. 그런데 10세 연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비즈니스를 하는 미팅 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돼서 6개월 정도의 열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아내분에 대한 정보는 아직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올해 초에 이상민 씨가 이상형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시기상 썸을 타거나 아니면 약간 시작하는 연인 단계였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네네. 방송에서 이상형을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건 지금 부인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키는 일단 165에서 170 사이, 몸무게는 48에서 54kg 사이, 8살에서 12살까지 이 어린 나이도 괜찮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 정도면 네. 거의 다 준 건데요. 하지만 이런 외향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아주 밝은 성격이라고 해요. 네. 이상민 씨를 웃게 하는 이 아내분 어떤 분일지 저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만약에 정식으로 사귀기 전이었다면 그게 바로 너야 라고 알려줄 정도로 정말 디테일하게 이상형을 밝혔네요. 근데 이상민 씨는 그동안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스타이기도 합니다. 룰라가 데뷔한 게 벌써 31년 전이네요. 1994년 데뷔했고 아까 들었다 날개 잃은 천사, 쓰리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히트곡을 내면서 승승장구했죠. 게다가 이상민 씨는 프로듀서로도 대단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샤크라, 샵
또 컨츄리 꼬꼬 이런 그룹들을 키워내면서 정말 그야말로 가요계 큰 손이었습니다. 그랬던 그한테 정말 호사다마인가요? 갑자기 좀 힘든 일이 몰아치기 시작했는데 이 배우 가수 출신의 배우인 이혜영 씨랑 결혼할 때만 해도 와 진짜 이제 미인 아내까지 했는데 결혼 1년 만에 파경을 맞고 그 뒤에는 여러 가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줄줄이 실패하면서 정말 인생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직접 말한 영상이 있어요. 함께 보고 오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출도 받고 뭐 해가지고 좀 크게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뭐 스튜디오도 굉장히 크게 그리고 이제 패션 사업부도 위에 2, 3계층을 쓰면서 의류 사업도 시작하고 슬슬 돈은 들어가는데 힘들어졌군요, 이제. 들어오는 게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스토랑 사업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이종욕투기 레스토랑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매출, 연간 100억의 매출도 올리면서 이제 승승장구할 때 제가 빠진 상황에서 이제 김미파의 전쟁에서 경기 중에 사망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됐죠. 그래서 제가 투자하고 있던 것들이 다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굴도 모르는 채권자들이 저한테 와서 너 당신 이상민 아니야 하면서 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죽을 때까지 갚을 테니까 맞아. 나한테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나한테 어떻게 해서 발생한 채무인지를 설명해 달라. 그게 사실은 인연이 돼서 평생 갚아야 될 업이 돼버린 거죠. 저게 2016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9년 전, 거의 한 10년 가까이 전인데 갚아야 할 빚이 얼마였다는 거죠? 네, 이상민 씨가 밝힌 이 정확한 빚의 규모가 69억 8천만 원이었는데요. 70억 되네. 사실 제가 프로그램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 금액을 듣고 지금 제가 30대 후반에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한 200억 정도의 제가 느껴지는 그 정도의 이 압박이었거든요. 70억인데. 정말 대단한 규모죠. 이 당시 이상민 씨가요. 평생 흘릴 이 눈물을 다 흘렸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고 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저희가 이제 회식을 해야 될 때가 와요. 그러면은 이제 이상민 씨가 술을 안 마시는 분이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먹고 있는 이 공황장애 약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약들이 이 알코올이랑 절대 부딪히면 안 된다라고 해서 회식에서도 항상 이 사이다를 마시고 있었던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오죽하면 척추에다 문신을 새겼어요. 어떤 글귀냐? 표풍 부종조 취우 부종일이라는 이런 글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리 강한 태풍도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강한 소나기도 하루 종일 내리진 않는다. 한마디로 아픔은 잠시다. 견디자 이런 각오를 이 몸에 새겼었던 거죠. 그런데 이 글귀를 알려준 인물이 의외예요. 바로 배우 최민수 씨인데 뭐 그게 그럼 사람들이 아니 의외 아니야. 그때 이혼 기자회견 할 때도 옆에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요 그 기자회견 참석이 절친이어서 참석한 게 아니라 최민수 씨가 이렇게 오토바이크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 연예인 행사에 연예인이 오니까 이 보디가드 분들이 이쪽입니다 하고 안 내려주니까 이러고 최민수 씨가 가서 그냥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인연으로 해서 이제 절친이 되고 좋은 선후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글귀도 줬고 다시 한번 살아갈 또 힘을 이렇게 정신적인 힘을 최민수 씨가 주셨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상민 씨가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차곡차곡 정말 방송행도 많이 했죠. 또 그 전에 워낙하게 많은 작사 작곡 해놓은 터라 그 또 인기곡이니까 사람들이 노래방에서도 많이 부르시고 음원 다운로드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차곡차곡 저작권료가 계속 들어왔대요. 그래서 2023년 드디어 빚을 청산하기 시작한 지 18년 만에 제가 지금 이 놀라운 건데 70억 원을 18년 만에 다 갚았답니다. 네. 근데 이상민 씨가 예전에 이제 만든 노래들이나 그 당시 프로듀싱해서 뭐 작곡한 노래들 보면 지금 들어도 저는 촌스럽다는 느낌이 맞아요, 없더라고요. 이 분야에서는 천재다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길고 긴 시련 끝에 이상민 씨가 새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주변 사람들도 진심으로 기뻐했을 것 같아요. 네, 이 혼인신고를 하러 가는 자리에
자리예요. 이 절친한 서장훈 씨 그리고 결혼을 앞뒀었던 이 김준호 씨가 증인으로 함께 자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김준호 씨의 예비 신부인 개그우먼 김지민 씨, 심진아 씨 그리고 가수 하하 씨, 코요태 신지 씨, 딘딘 씨, 장성규 씨, 한다감 씨 등 정말 많은 연예계 동료들이 결혼을 축하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SNS로 보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역시 홍석천 씨였습니다. 홍석천 씨가 이곳에 남들 다 가는 거 나만 못 가네라고 남겨서 또 큰 웃음을 안겼죠. 그랬군요. 연예계 이슈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연예계 이슈 두 번째도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바로 짜잔! 7.8기 도전 정신으로요. 아주 오뚜기처럼 각양각색의 시험 합격 소식을 알렸던 그런 스타들의 이야기를 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스타는요. 바로 방송인 사유리 씨입니다. 사유리 씨가 얼마나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길래 오뚜기라는 표현까지 나왔을까요? 서유리 씨가 합격 소식을 알린 그 시험은 말이죠. 그렇게 어렵다는, 한국인도 어렵다는 이정 운전면허 필기 시험입니다. 웃으시면 안 돼요. 이 사유리 씨가 이정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오뚜기 스타가 됐는지 직접 밝힌 영상이 있고 저희 또 행복한 아침에서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면허증 30번 떨어졌어요. 왜냐면 10년, 15년 전에 가지는 일본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일본 시험이 없어져서 영어 아니면 한국어 아니면 아마 중국어인가 아니면 베트남어. 한글을 읽을 수 있는 거지. 있는데 너무 약간 어려워요. 그렇지, 디테일하게 쪼개져 있습니다. 근데 사유리가 대단한 거지. 보통 20번 떨어졌으면 안 하는데 그 30번에 도전하잖아. 자존심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100번 가야 대단한 돼요. 거야. 그렇게 30번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야. 포기를 하고 살았었는데 아기를 이제 어디 놀러 가거나 뭐 경기도처럼 뭐 여행 가거나 인천 갈 때 진짜 차가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는 진짜 저는 운전면허를 타야 된다고 느꼈어요. 그럼 필요하지. 야, 30번 떨어지고 드디어 합격했어요. 점수는 잘 나왔답니까? 일단 100점 만점에요. 두구두구두구두구 합격 커트라인에 맞췄습니다. 60점을 딱 맞춘 건데요. 이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게 꿈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든든한 엄마의 면모를 보이고 있죠. 일단 이 합격하기 위해서 사유리 씨가 준비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합격 이 두 글자가 적힌 하얀 띠를 머리에 딱 두르고 이 열정적으로 공부를 했다라는 건데요. 사유리 씨가 지인의 또 도움을 받아서 일주일에 3번씩이나 스파르타식으로 시험을 준비했대요. 또 이 전문적인 용어가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읽기 위해서 어려운 한국어 공부도 병행했다고 하거든요. 그 결과 이 필기 시험의 합격을 기쁨을 안게 됐고요. 기쁜 나머지 합격을 하자마자 바로 자동차 사러 가자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근데 사유리 씨는 보면 막 기분이 좋아지지 맞아요.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7.8기 도전 정신, 이게 다 아들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거겠죠. 그쵸. 아들하고 지금 여행 가야 하는데 사실 아이랑 여행 가려면 짐이 많아서요. 대중교통으로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이 사유리 씨의 아들에 대한 사랑 정말 유명하죠. 사실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그런 셀럽들 중에 자발적 미혼모가 된 최초의 연예인이 바로 사유리 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유리 씨는 지난 2020년에 이 해외 서양인 남성의 정자를 기증을 받아서 정자은행에 있는 그 정자를 기증을 받아서 고향인 일본에서 출산을 했어요. 아들 이름이 젠이죠. 이렇게 젠을 출산을 했는데 사실 아이 낳고 나면 또 이 생활비가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근데 그때가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수입은 줄어들고 그래서 아이 돌반지 받은 거 이거 정말 엄마들 팔고 싶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본인이 치과에서 빼놨던 금 이빨까지 팔려고 했는데 마침 그 순간에 예전에 출연했던 코로나19 전에 출연했던 방송에 재방송료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다행히 돌반지 팔지 않고 그걸로 아들 소고기 사줬다고 하는데 정말 뭐 이 정도 되면 우리 사유리 씨 오뚜기 스타, 오뚜기 엄마로 인정입니다. 야, 그때
금반지 안 팔기로 얼마나 그렇지 그만. 지금 이게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 얼마요 그게? 야, 그때부터 이제 복이 막 찾아왔고. 그쵸. 그 아들이 복덩이네. 복덩이네요. 자, 시험 합격 소식을 알린 오뚜기 스타 또 누가 있습니까? 와, 연예계에서 정말 이분만큼 이렇게 시험을 좋아하는 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일명 시험 마니아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화살코 서경석 씨입니다. 뭐 서경석 씨는 뇌생남, 뭐 브레인 이렇게 불리잖아요. 맞습니다. 서경석 씨 굉장히 똑똑한 분이죠. 이 1990년도 당시에 최고의 브레인들만 모인다는 육군 사관학교 50기 중에서도 이 수석 합격자였다고 해요. 이 자퇴 후에 수능 시험을 다시 쳤는데 그냥 쳤는데 서울대 불문학과에 턱하니 이 입학한 것도 모자라서 이 개그맨 공채 시험까지 턱하니 합격을 해버리는 그야말로 시험 마스터였는데요. 이 자타공인 시험의 달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의 브레인인 거죠. 그런데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더 이상 시험과 그러니까 공부와는 관련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 마니아답게 계속해서 도전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시험의 이 쓴맛을 맛봐야 했다고 해요. 야, 드디어 서경석 씨가 시험의 쓴맛을 맛봤다. 이게 도대체 어떤 시험인데 쓴맛을 맛봤다? 아니 그러니까 육사를 수석 합격하는 서경석 씨가 떨어진 시험 바로 뭐냐? 2020년에 도전했는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이거 웃으시면 안 돼요. 진짜 공인중개사 시험 정말 어려운데 당시 사실 서경석 씨가 그 사설 온라인 그 공인중개사 교육 업체 광고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모델 한 김에 나도 호기심에 좀 공부 좀 해봐 하고 나 시험엔 좀 재주 있지 하고 봤는데 어머나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듬해 다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도전을 했고 심지어요 이 시험 한 달 전에는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와서 후배 녹음실에서 아예 마치 이 독서실 마냥 거기서 정말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쏟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을 하기는 했는데 점수 궁금하시죠? 60점, 모든 과목이 60점 넘어야 되거든요. 그 평균이 전 과목 평균이 60점 넘어야 되는데 몇 점이었냐? 자, 육사 수석 거쳐서 두두두두 서울대까지 갔던 서경석 씨의 점수는 60.083. 그래요? 아우 정말 턱걸이했네. 사유리랑 비슷하네. 당시에요 40만 명이 응시를 했는데 합격률은 불과 7%. 진짜 어려운 시험이에요. 진짜 어려운 시험이었고 제 주변에서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서경석 씨가요 올해 또 다른 시험 도전 소식을 알렸습니다. 바로 한국사 능력을 알려주는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었는데요. 8년 전에요 이 문화재를 재해석하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한국사에 관심이 갖게 돼서 이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요 80점 이상이면 1급이고 70점 이상이면 2급. 60점 이상이면 상급이 부여가 되는데 서경석 씨가 첫 도전에서 이 마킹 실수로 79점을 받았대요. 그래서 2급에 머물렀다고 하고 지난해에는 94점을 받아서 1급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시험 마니아라고 할 수 없죠. 보통은 1급 받으면 나 1등급이야 라고 하면서 다시 시험을 안 칠 수도 있는데 서경석 씨는 달랐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도전을 또 하는 거예요. 지난해 말에 아쉽게 99점을 받은 것에 이어서 결국 올해 100점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 100점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세, 저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한 명 있어요. 저희 언니가 한국사 시험 한 개 틀리고 1급을 받았는데 그날 책을 다 정리하더라고요. 근데 서경석 씨는 100점을 위해서 시험을 계속 다시 보는 대단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시험의 달인이 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네, 서경석 씨가 그 시험의 압박감을 이겨내고 시험의 달인이 된 그런 이유가 사실 어렸을 때 겪은 일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도대체 그 어렸을 때 겪은 일이 뭔지 서경석 씨한테 직접 들어보시죠.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건전지 도소매를 하셨거든. 충남, 대전, 이남 지역을 다 커버. 되게 잘 됐었어 처음에. 그래서 막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이제 하루 아침에 빚은 물론이요 외상 뭐 심지어 보증까지 이게 한꺼번에 이제 몰아치면서 그 3층 집이 이제 경매로. 어이구야.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야 될 상황. 7, 8개월 만에 다시 가족이 모였어요. 이제 벽에 이렇게
자다가 잠꼬대를 하면 벽지가 이렇게 물기 때문에 이렇게 긁히는 집에 한 방에서 식구가 다 같이 살았었죠. 그래도 밥을 먹으면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엄마의 강한 의지 그리고 아버지의 긍정적인 생각 그 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어요. 그때 생각한 게 아버지 어머니 기분이라도 좋게 해드리자. 그래서 시험 공부 시험이라도 잘 봐서 그래. 엄마 아빠가 힘들지만 웃으실 수 있게 하자. 야, 힘든 형편에 애쓰는 부모님들 웃게 해주려고 네, 내가 그러니까요.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즐거워하시니까 그래서 그랬다. 아이고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이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온 인생길에서 그 동기부여가 바로 부모님이었던 건데요. 그런데 시험 합격한 후에요. 나 이제 부모님 기쁘게 해드렸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또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공인중개사 합격했다? 어렵게 합격했다? 요거를 또 나처럼 이 시험 준비하는 분들 위해서 동영상, 영상 만들어가지고 올렸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거는 무료라면서 근데 설명이 아주 잘 돼 있다고 본 친구도 있었고 또 한국사 1급 이제 만점을 받은 이 합격자 아닙니까? 또 이거를 본인이 이거를 이렇게 수업 영상을 제작해서 요거를 또 개인 채널에다가 또 올려서 공부하는 분들 도와줬고요. 또 복지관에서 주민센터 같은 복지관에서 사회복지관에서 평균 69세 연령의 노인분들 이 어르신들이 또 한국사 시험 공부하신다는 거 알고 특별 강의에 나서서 시험 공부를 지원해 드리는 이런 선한 영향력까지 정말 부족한 게 없네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쯤 되니까요. 서경석 씨의 다음 도전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지는데요. 아, 왠지 도전만 하면 다 성공할 것 같잖아요. 그 챌린지를 우리가 이게 옆에서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서경석 씨에게 요즘 이런 요청이 빗발친다고 합니다. 올해 54살인데요. 로스쿨에 도전해달라. 형사법을 강의해달라. 라면서 이 네티즌들의 이 요청이 마구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서경석 씨 중학교 1학년 딸 그리고 고3 중학교 1학년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고3이 될 때까지 쭉 같이 공부를 해서 수능 시험에 한번 응시해 볼 만한 그런 생각은 갖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거 괜찮다. 그죠?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서경석 씨 이 시험 공부를 하면 오히려 이 정신적으로 즐거워서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즐거워진다고요? 예.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네. 와. 지금까지 도전하는 스타들의 면모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스타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네, 5월 8일 어버이날을 지금 하루 앞두고 있는 오늘인데요. 그래서 부모님과 자식 간의 그런 관계를 다시 또 되짚어보는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뒷이야기는요. 바로 부모님이 물려준 삶의 유산과 자산 이런 것들을 뭐 흔히 뭐 금수저, 은수저 이렇게 수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아주 각양각색의 수저를 빛나는 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스타들의 이야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특별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스타들의 이야기. 첫 번째 스타는요? 첫 번째 스타는요.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수저를 타고난 분이죠. 바로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탕수육이 더 좋다고 하셨어. 바로 중국집 수저를 물고 태어난 주원 씨입니다. 주원 씨가 중국 식당하고 중식당하고 관계가 있어요. 네, 주원 씨가 최근 방송에 나와서 할아버지가 유명한 중식당을 운영했던 분이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말하자면은 중식당 막내 손자였던 건데요. 재벌집 막내 아들만 있습니까? 중식당 막내 손자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평범한 중식당이 아니라 이게 들어보면요. 1974년에 일단 이 서울 남산 쪽에 오픈을 했는데 이 1980년대 막 정재계 인사들뿐 아니라 무려 대통령들의 어떤 단골 식당일 정도로 아주 소문이 자자했다고 해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요. 자장면 정말 특별한 날, 뭐 생일, 뭐 졸업식, 입학식 이런 날만 그래도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주원 씨 할아버지의 이 중식당에서는 자장면은 뭐 기본이고 중화 요리 일품 요리 코스 이런 게 아주 인기가 자자했던 그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어나더 레벨 클래스가 다른 중식당이었던 거죠. 근데 1980년대면 주원 씨가 굉장히 어렸을 때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주원 씨가 87년생이라서요. 그 당시가 아주 세세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카운터에 앉아 있었던 이런 기억들이 좀 드문드문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가장 유명한 이 중식당을 운영했었던 할아버지 덕분인지 주원 씨가 현재는 정말 가장 노른자위 땅이라고 불려지는 한남동에서 이 어린 시절을 아주 부유하게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1990년대 중반입니다. 그 일대가 변화를 맞으면서 요식업 1세대였던 이 할아버지 역시 중식당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고 하네요. 아니 저 어렸을 때도 동네 중식당 아이가 저희 학교 같이 다니는 초등학교 때 얼마나 부러운지 그 맛있는 짜장면을 매일 먹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집에 놀러 가면 너무너무 좋고 이랬는데 어마어마한 중식당의 막내 손자. 그럼 입맛 DNA도 다르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단순히 중식당 어떤 수저만 물고 태어났다면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겠죠. 이 바로 이 대식가의 면모인데 이 할아버지에 이어서 또 이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근데 이게 아버지도 그러셨고 주원 씨도 대를 이어서 대식가 면모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냐. 중학교 때요. 세상에 햄버거 몇 개? 상상해 보시겠어요? 몇 개? 뭐 한 세 개? 10개 10개를 어떻게 먹어요? 10개?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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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한 끼에 5공기씩 하루면 15공기. 와, 지금은 주원 씨 아주 막 모델 몸매죠. 185에 몸무게가 불과 막 60kg대. 뭐 조금 넘어야 한 70kg 정도 요 정도라는데 그때는 90kg 나갔다고요. 근데 사실 이것도 185에 90이면 많이 나가는 게 아닌데 그쵸. 그랬지만 이 대식가의 면모에서 이제 연예인이 되면서 쭉 뺀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잘 먹는 사람들은 계속 이제 다이어트가 365일 하는 거거든요. 네, 주원 씨요. 정말 관리를 열심히 잘하는 프로 중에 프로인데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너무너무 잘 먹어서 365일 늘 조심하고 참는다라고 합니다. 특히 한번 작품에 들어가면 국 그리고 이런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단백질이라던가 채소 위주로 좀 건강식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좀 철저하게 식단 관리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아니면은 뭐 뻥튀기 과자를 식사 대용으로 먹기도 한다고 해요. 또 쓴커피를 마시면서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주원 씨의 최애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치킨인데 1인 1닭을 한대요. 그런데 튀긴 닭 대신 구운 닭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꿀팁이 될 것 같고요. 거의 매일 운동을 한 후에 SNS에 이 사진과 영상을 가끔 올리면서 자기 관리에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 또 성격 좋고 착한 걸로 굉장히 유명한 주원 씨거든요. 다이어트를 이렇게 해도 착할 수가 있다라는 거 또 본받아 봅니다. 네. 먹기 위해 빼는 예, 거죠. 뭐. 그렇습니다. 네, 뭐 일상입니다. 자, 그럼 특별한 수저를 물고 태어난 두 번째 스타 누굴까요? 아, 저는요, 이분을 기분이 나쁠 때 이분을 보면은 아주 기분이가 좋아지는 그런 인간 만병통치약인 것도 모자라서요. 글쎄, 병원 수저까지 물고 태어난 분이라고 합니다. 바로 배우 정혜인 씨입니다. 병원 수저면은 집이 병원집인가 보다. 네, 정혜인 씨는요, 부모님이 모두 의사인 뭐 병원 수저 혹은 청진기 수저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부모님은 일단 가톨릭 의대의 동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경우라고 하고요. 정혜인 씨 아버지가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백내장 그리고 굴절 수술 발전에 매진을 하면서 고대 의대 그리고 가톨릭 의대 안과 외래 교수직을 역임하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안산에서 이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서울의 한 어떤 병원에서 병리과 의사로 재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부모님이 의사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너도 의사가 돼야지. 아, 나도 의사가 될 거야. 이렇게 잘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 정혜인 씨도 부모님 영향 받아서 이것도 일종의 의학입니다. 사람을 다루는 게 만약에 의학이라면 동물도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공학을 전공하려고 했대요. 우리 정혜인 씨 보면 우리가 아까 만병통치약이라고 정혜인 씨만 봐도 아프던 배도 안 아파지는데 그 동물들 정말 행복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진정 배우가 되려는 운명이었을까요? 수능 잘 마치고 극장에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갔는데 여기서 이 범상치 않은 정혜인 씨의 미모를 알아본 연예기획사 직원이 딱 명함을 건넵니다. 또 이 명함 받으면 이게 누구나 마음이 설렙니다. 그래서 진로를 확 바꿔서 이 수능 점수로 방송연예과에 딱 지원을 했고 합격을 해서 연예인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진로를 바꾼 이 아들을 본 정혜인 씨 부모님,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은 내용이었을 텐데요. 이 부모님이요, 이 정혜인 씨가 배우가 되겠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몇 초 동안 그냥 가만히 이렇게 계셨다라는 거예요. 특히 정혜인 씨 아버지가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를 하셨다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정혜인 씨 끝까지 너무 감사하게도 포기하지 않았고 이 군복무까지 마치고 다소 늦은 나이인 26살에 걸그룹 AOA 뮤비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풋풋하고 그때 모습이네요. 아유, 굉장히 어리죠. 근데 저게 배우라는 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게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야 되는 맞아요. 것 같은데 그 하늘에서 그 재능이 뚝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요. 네, 정혜인 씨가 얘기합니다. 저도 이걸 들은 적이 있는데 이 DNA 어머니한테서 받았다고 해요. 어머니가 의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쁜 드레스를 입고 정말 제대로 된 무대에서 합창 발표회에 참가할 정도로 노래를 아주 좋아하고 잘하신다고 그래요. 그런 어떤 노래, 연기 조금 분야 다른 것 같지만 다 이 대중 연예 아티스트 끼를 물려받은 네, 거예요. 끼를 맞아요. 게다가 연예인으로서 정혜인 씨 아버지도요, 물려주신 유산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영상으로 보시죠. 사실은 21살, 22살 때 우연히 제가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어요. 친구의 지인이라서 그때부터 굉장히 되게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형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네. 원래 그 얼굴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너 정말 잘생겼구나. 이렇게. 지금도 굉장히 좀 인터뷰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되게 차분하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어른스러운 모습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이겁니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정혜인 씨가 조선시대 학문과 과학에서 천재적인 이 재능을 발휘하면서 수원 화성 설계의 이 기원 최고의 실학자이자,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할까요? 들어보세요. 동시에 엄청난 미남으로 알려져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 직계 6대손인데요. 그래서인지 정혜인 씨 아버지에게 어릴 때부터 항상 밥상머리 예절 등 예의범절을 엄격하게 배우고 늘 겸손해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별명이 정선비라고 해요. 그 정도로 진중하고 어른스러운 성격으로 유명한데요. 게다가 뛰어난 미모 역시도 할아버지의 아버지인 이 정약용 선생한테서 그대로 물려받은 게 아니냐라는 이 누리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혜인 씨는 정말 모든 부모님이 꿈꾸는 참 반듯한 아들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반듯한 이미지 때문인지 몰라도 정혜인 씨 뭐 하면은요, 군인, 뭐 경찰, 제복 입는 그런 역할, 특히 일명 나랏밥 먹는 캐릭터가 잘 어울리는 배우로 유명한데요. 이번에 또 정혜인 씨한테 차기작에서 원하는 캐릭터 뭐가 있냐? 다시 한번 나랏밥 먹는 그런 직업인 법복 입는 캐릭터, 요거를 꼽더라고요. 하고 싶은 캐릭터로. 그래서 저희도 또 정혜인 씨의 이런 법복 입는 한결같은 제복기를 또 한번 응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수절문 스타, 마지막으로 어떤 스타 소개해 주실 겁니까? 네, 아주 부유한 부모님 덕분에요, 남다른 센스를 물려받은 스타가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재벌 2세 사모님 전문 배우죠. 박준금 씨입니다. 네, 박준금 씨가 어떤 수정하고 봤더니 건물 수저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대체 규모가 어느 정도길래 뭐 건물 수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죠? 박준금 씨가 사실 연예계에서 대표적인 이 금수저로 꼽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개발 이런 거에 굉장히 힘썼던 60년대 70년대에 아버님이 철강, 군납 이걸 해가지고 큰 돈을 버셨고, 그리고 춘천에 이 당시에 헬스, 사우나가 함께 있는 아주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소유주시기도 했고, 박정부 씨는 피아노가 있는 2층 양옥집에서 예쁜 원피스 입고 요렇게 자라났는데요. 그런 아버님, 부유하셨던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여기서 좀 차이가 있죠. 보통 연예인들은 그랬는데 쫄망이 한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쭉.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박준금 씨가 받은 유산이 뭐냐? 압구정의 그 아파트, 또 춘천의 그 건물, 그리고 그냥 땅값이 엄청 오른 대부도 땅값
10까지 유산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 딸이 세 명 있는데 이 박준금 씨는 예쁜 둘째 딸이었다고. 드라마 속에서 도도한 재벌 사모님 역할을 그렇게 잘 소화하더니 그게 연기가 아니고 실생활이었다. 진짜였어요. 실생활. 그러니까요. 경험이 바탕이 된 연기이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러웠었던 것 같은데요. 디테일한 재벌 포인트를 그래서 더 잘 살리고 있다라는 제작진의 평가도 있습니다. 박준금 씨는요. 어릴 적에 어머니가 명품백을 꼭 들고 다녔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드라마에서는 왜 엄마 캐릭터는 항상 뽀글머리여야 돼? 그리고 아니 옷 잘 입고 딸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고 예쁘게 옷 입는 엄마들도 되게 많아 라면서 이 사실감을 주기 위해 다양한 스타일링을 시도를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실제로 자신의 이 소장품을 이용해서 럭셔리 패션을 만들기도 했대요. 예를 들면요. 이 시크릿 가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에 박준근 씨가 입고 나왔었던 코트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한 1억 원 상당의 이 코트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팔에 두른 보석도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이것도 한 10억 원어치 정도 된다고 해요. 야, 이렇게 디테일한 사모님 패션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박준금 씨 아주 꾸준히 노력한 장점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언니가 60대 제니라는 별명이 있는 거 오빠 알아? 패션은 모방이고 많이 정말 접해보지 않으면은 그거에 대한 그 눈이 튀어질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아침에 오늘 별로 할 일이 없어. 그럼 운동화 딱 신고 백화점 싹 돌아. 무슨 옷이 나와 있나? 무슨 옷이 나와 있나?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예능을 나가게 됐어. 어떤 드라마를 찍게 됐어. 그러면은 어디 백화점 가면은 그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 어느 쪽 부분에 그 옷이 있는데 그게 그 장면에 잘 어울릴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야. 그치. 그만큼 아니까. 그만큼 아니까. 그래서 유튜버가 잘 된 거야, 쌤이. 그럴 텐데. 여자들이 보고 싶은 그 포인트가 다 있어, 언니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젤리나가 돌아왔어요. 최애 구두. 빵빠방.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걸 하니까 막 즐거운 거야. 맞아. 야, 남다른 패션 센스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었네요. 그런데 이 물려받은 건물과 부를 바탕으로 박준금 씨가 정말 사이다 같은 뭐 시원한 면모도 가지고 있다고요. 패션만 눈에 띄는 게 아니라 또 남다른 면모가 있었는데 들어보세요. 사실 요즘에는 좀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현장에서 어떤 부당하게 대우받는 일들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준금 씨가 딱 현장에 갔더니 어머 감독이 다짜고짜 반말부터 하네? 그러면 박준금 씨는 왜 반말하세요?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심지어 이 회식 자리를 갔는데 또 이렇게 술 좀 따라봐 하는 또 감독이 계셨다고요. 아니면 어떤 고위 관계자겠죠? 그랬을 때 박준금 씨가 어떻게 했느냐? 술을 따른 게 아니라 다짜고짜 따기를 또 올려 붙여서 6개월 방송 출연 정지를 당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부모들이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있지만 이 어디서도 기죽지 않는 사이다 같은 당찬 면모, 이 자신감 이게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최고의 유산이 아닐까 하네요. 네, 갖가지 수저 열전 지금 함께 들어보셨고요. 이번에 아주 특별한 순서가 또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스타들의 아주 굴곡 많은 인생을 그냥 천천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바로 스타의 인생 극장입니다. 오늘 만나볼 스타는요. 데뷔 50주년을 맞이한 가수죠. 바로 이분입니다. 바로 가요계 원조 아이돌이죠. 혜은이 씨입니다. 혜은이 씨가 데뷔 50주년을 맞았어요? 맞습니다. 벌써 이 올해가 혜은이 씨 데뷔 50주년인데 그래서 지난 3월 말에 어떤 50주년 노래를 발표를 했어요. 제목이 물, 비, 늘인데 물, 비, 늘이 뭐냐면 우리 왜 강이라든가 이럴 때 호수라든가 찬찬한 물결에 햇빛이 비치면 그 무늬가 생기잖아요. 그 물, 비, 늘 이건데 무슨 뜻이냐면 사실 물이라고 언제나 그렇게 잔잔하기만 하겠어요.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뭐 여러 가지 홍수도 나고 할 텐데 그런 삶의 굴곡 속에서도 그 순간 그 물, 비, 늘이 빛나는 아름다운 그 삶의 아름다운 순간을 기억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담았다고 하는데 혜은이 씨 인생하고 겹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가사에 공감하고 또
또 변치 않은 가창력에 또 많은 분들이 박수 보내고 있습니다. 혜은이 씨는 뭐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자랑하는데 처음 무대에 오르게 된 그때가 언젠지도 궁금해요. 네, 처음 무대에 올랐었던 거는 5살 때였어요. 이 당시에 화춘아 씨 등 어린이 스타를 이 극단에 올리는 그러니까 베이비 쇼를 통해서 무대에 오른 적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남다른 이 노래 떡잎을 보였었던 이 혜은이 씨가 사실 엄청난 금수저였다고 합니다. 혜은이 씨 아버지가 지금으로 치면 기획사 대표예요. 그래서 300평 정도에 되는 이 기와집에 방이 10개가 넘는 집에 살았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집이 폭삭 주저앉았고요. 혜은이 씨 가장이 돼서 야간 업소들을 전전하면서 무명 가수 생활을 무려 4년 동안이나 했었다고 합니다. 혜은이 씨도 이렇게 벼락 스타, 그러니까 탁뜬 스타가 아니었네요. 무명 시절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혜은이 씨의 이런 힘든 무명 생활도 1975년도에 딱 끝을 내게 되는데요. 유명 작곡가 길윤옥 씨가 이 녹음 중에 혜은이 씨 음색을 딱 듣고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아무래도 이 친구가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노래 하나를 뚝딱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 노래가 바로 너무너무너무너무 유명한 데뷔곡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 노래입니다. 제목이 이 곧 가사인 이 히트곡을 내게 된 거죠. 네, 기록윤 씨가 만든 곡이죠.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 노래는 조관우 씨와 뭐 핑클이 리메이크를 하고 또 그 이후에는 아이돌 가수들이 무대에서 자주 부르면서 세대를 막론하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곡입니다. 맞아요. 저도 이 노래 정말 좋아하는데 이 대단한 노래도 나오자마자 막 인기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씩만 이렇게 좀 반등이 있다가 한 1년쯤 됐을 때 요새 말로 역주행의 어떤 중요한 노래가 역주행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혜은이 씨가 23살이었는데 딱 알려졌을 때 1년 만에 역주행했을 때는 정말 우와 깜찍한 미모인데 폭발력 있는 가창력까지 정말 신데렐라 스타로 빡 떠오르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데뷔하고 나서 이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인기 끌고 그리고 1977년에 2집이 나와요. 진짜 좋아해. 이 노래 좋았죠. 또 있습니다. 또 3집 당신만을 사랑해 요거 있었죠. 이게 연속으로 히트를 해요. 그러면서 정말 이때 가수 방송 3사 가수왕을 막 다 휩쓸었어요. 저는 그때 세상에서 혜은이 씨가 정말 노래 제일 잘하고 제일 예쁘고 정말 그 커트머리 너무 부러워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 어린 마음에도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뭐 진짜 좋아해 당신만을 사랑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도 감수광 제목만 들어도 노래가 나오죠. 네. 그리고 제3 한강교 웰츠 이것도 또 있습니다. 새벽비가 주룩주룩 제가 노래를 못해서 죄송한데 아니 새벽비만 주룩주룩 오는 게 아니라 노래를 내놓을 때마다 주룩주룩 다 내놓는 앨범마다 인기를 끌었는데 어느 정도냐 세상에 그 중에서 이제 제3 한강교 며칠 하면서 탁 춤을 착착착 디스코를 추거든요. 언니 막 이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가수인 거예요. 언니 무대에 막 이끌고 다녔고 요거 그러면 한 3, 4집까지 인기 아닙니다. 혜은이 씨는요 14집까지 낼 때마다 늘 인기 탑 1위 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가수 전무후무합니다. 예. 이 새벽비는 이제 장마철에는 금지곡이 되겠죠. 그때 혜은이 씨 인기는 정말 거의 신드롬급이에요. 네. 그렇죠.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인기가 많았었는지. 그 당시 인기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혜은이 씨 정말 당대 가수로서요. 아주 최고의 가수로서 영화도 찍었고요. 거기에다가요. CF도 엄청 많이 찍었는데요. 화장품 CF 그리고 아동복 광고 모든 광고를 섭렵하는 CF 퀸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광고비 얼마를 받았냐? 그 당시 광고비를 한 편마다 1,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 1,000만 원이라는 액수 이게 얼마였냐면요. 그 당시에 아파트 한 채 아니죠. 아파트 여러 채를 살 수 있었던 그런 값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콘으로 그냥 급부상을 했는데요. 이런 혜은이 씨가요. 그 당시에 도대체 얼마나 귀엽고 깜찍했는지 여러분들 어땠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우리 혜은이 씨 보세요. 야, 지금 봐도 야,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너무 아주 상큼한 요정 같잖아요. 그때는 소형도 없을 때. 진짜 자, 이 얼굴만 봐도 정말 진짜 좋아해. 이 얼굴로 이런 노래를 불렀으니 그 당시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이때를 보고요. 팬들도요. 정말 예쁨의 대명사는 바로 혜은이 님이 최고였다. 그리고 70년대 아이유 노노노 독보적인 존재감은요. 아주 하나의 장르자 레전드였다. 뭐 이렇게 혜은이 씨 전성기에 그냥 다들 감탄의 연속이었죠. 네, 이렇게 뭐 CF 퀸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혜은이 씨. 근데 최고의 인기 가도를 달리다가 이후 한 3번의 위기가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위기는 30대 때 찾아오게 됐는데요. 나이 차이가 꽤 나던 사업가와 결혼 후에 불과 4년 만인 1988년도에 전격 이혼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큰 아픔을 맞이하게 된 건데 이때 혜은이 씨가 어린 딸을요 전 남편에게 보내고 홀로서기를 해야 돼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또 한 번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혜은이 씨가 이제 다시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는데 전 남편이 남기고 간 빚이 있어서 이 대단했던 이 혜은이 씨가 흔히 말하는 야간업소 밤무대에 이제 갔고 그때 또 이제 탤런트들이요 좀 노래 좀 잘하고 좀 멋있게 생기고 이러면 밤무대에 섰었어요. 여기서 이제 아직은 혜은이 씨 대스타에 비하면 새내기였던 이제 배우 김동현 씨를 만나게 됐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한다. 죄송합니다. 이런 소식을 알리게 되는데요. 사실 혜은이 씨는 처음에 뭐 이렇게 그냥 돈 벌어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또 후배고 이래서 이제 연하남이고 하니까 당시에는 연상연하가 이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관심이 없었다 그래요. 근데 김동현 씨가 계속해서 이제 적극적 구애하고 끝나면 퇴근 제가 시켜드릴게요 이러면서 굉장히 그런 살가운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1989년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만남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성분은 이 혜은이 씨는 이제 그때 당시 재혼이고 김동현 씨는 이제 초혼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럼 또 혜은이 씨 집에서 보면 아니 우리 혜은이는 대스타인데 이런 여러 가지 서로 이해관계 속에서 양가 집에서 다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이제 1990년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이제 첫 아들, 이제 나중에 낳아보니 아들인 거죠. 아이를 임신하게 됐는데 혜은이 씨가 이때 입덧이 그렇게 심했다 그래요. 그때 김동현 씨가 해준 게 뭐냐. 바로 청양고추 팍팍 썰고 고춧가루 막 넣고 마늘 넣어서 캔참치찌개를 끓여줬는데 그게 이렇게 울렁울렁하는 속을 이렇게 좀 가라앉혀줬나 봐요. 혜은이 씨는 요런 걸 끓여주는 요 남편 면모에 또 그 다정함에 아주 행복감을 느꼈다고 나중에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많이 의지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때는 참 행복했을 텐데 근데 이때부터 또 다른 위기,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다고요? 네, 이렇게 두 분이 잘 사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사실 신혼 시절부터 김동현 씨의 이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금전적인 문제를 겪어왔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혜은이 씨 가정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 2010년대였어요. 일단 김동현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된 건데요. 그리고 2014년, 그리고 2016년, 2019년까지 계속해서 사기 혐의로 재판과 법정 구속 그리고 석방을 반복한 끝에 김동현 씨와 혜은이 씨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정말 혜은이 씨를 휘청하게 하는 위기가 하나 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위기죠. 바로 혜은이 씨가 이혼을 어떻게 보면 결심하게 된 또 당시에는 김동현 씨가 제가 이제 보내줘야 합니다 하고 얘기했던 그 이유인데 김동현 씨가 사업 실패 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기 행위도 얽혀 있고 이러면서 혜은이 씨가 사실요 그 전에 혜은이 씨가 정말 계속해서 그 전에 이 일이 터지기 전에도 빚 갚으려고 열심히 밤무대 다니고 이 밤무대 가려면은 어떤 차에다 기름 넣어야 되는데 기름값이 없어서 아들 돼지 저금통까지 깨가면서 기름 몇천 원어치 넣어서 이렇게 막 했는데도 그러는 와중에 터진 일이 바로 혜은이 씨 앞으로 200억 원의 빚이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혜은이 씨가 당시에 뭐 지금 시세로 하면은 40억, 50억 하는 아파트를 막 1억 원에 지금 막 경매로 뺏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하여튼 아파트 좋은 위치에 있던 이 강남에 있던 이런 아파트 5채 팔고 본인이 살던 집 팔고 그것도 모자라서 작은 아버지 집까지 팔고 그리고 이제 모아뒀던 현금이 또 한 30억 원 예전에 있었던 그것까지도 뭐 다 이미 날아갔고 이미 그거는 이런 상황에 정말 몰렸는데 다 청산을 그래도 안 됐지만 하여튼 있는 거 여기서의 자세는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혜은이 씨한테 더 이상 압박하지 않는 건 정말 있는 거 마지막까지 다 털어서 갚을 수 있는 만큼까지 갚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뭘 했느냐?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밤무대 가야 되잖아요. 살 집이 이제 없는 거예요. 모텔, 여관 이걸 하루씩 이렇게 지역 가는 지역마다 구해 가면서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또 밤무대에 서게 됐는데 당시 얼마나 그 혜은이 씨 심정이 참담했을까요? 제가 전해드리는 것보다 직접 또 혜은이 씨한테 들어보시죠. 영상 준비돼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이혼하고 한 1년 반 정도 정말 은둔 생활을 했어요. 대중들은 아니 2억도 아니고 2억도 큰 돈인데 왜 그 많은 걸 다 선생님이 떠안으셨을까 하는 거에는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한꺼번에 제가 다 떠안은 건 아니고 뭐 부부니까 남편이 저기 어려울 때 부인이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부인이 어려울 때 남편이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크게 아직도 이제 마음에 있어요. 그냥 김동현 씨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이혼하게 된 그 내용은 서로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 뭐 다른 이유는 없고 뭐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했던 거예요. 혜은이 씨는 그래도 끝까지 전 남편에 대한 나쁜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감싸는 모습이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당시 이 혜은이 씨가 밤낮 없이 일해도 500만 원도 채 모이지 않는 현실이 정말 방 하나 구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리와 책임감을 글쎄요,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했었던 사람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모습으로 저는 다가왔는데요. 특히 이혼 후에 홀로 고립된 듯한 이 느낌에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고 하루 혼자 그냥 온종일 혼자 있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혜은이 씨가 다시 지금 돌아보는 게 나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런 혜은이 씨에게 지나고 보니 가장 미안한 존재가 또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았던 내 딸이죠. 내 첫 번째 자식. 그 성장 과정을 지켜보지 못해서 그 엄마 심정이 어땠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유치원 다닐 때인데 내가 보고 싶으면 그럴 때마다 배가 아프다고 그러고 유치원을 안 가는 거야. 배가 아프다는 거야. 배가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면은 안 아픈 거야. 근데 그게 배가 아파서 아프다 그런 게 아니고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배가 아프다 그런 거야. 유치원에서? 그리고 언젠가 그런 얘기를 지나가는 식으로 하는 거야. 엄마, 내가 초등학교 때 우유가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알아? 돈을 내고 사 먹는 우유를 그때 지가 못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필요한 시간에 언니가 옆에 없었으니까. 내가 어려서 봐줘야 되는 그 나이에 띄워놓고 나오니까 너무 항상 나는 지금도 그래서 나는 쟤한테 죄인이야. 그 마음을 가시지가 않아, 마음이. 그 혜은이 씨의 신곡 물비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서글픈 삶이라 해도 세상 미워 말자. 한없이 반짝거리는 물비늘 아름다우니 앞으로 더 아름다울 혜은이 씨의 앞날을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연예계 소식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일상으로 복귀하는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현재 서울 하늘 보시면 파란 하늘에 예쁜 깃털 같은 구름이 수놓아져 있는데요. 현재 기온은 12.4도를 보이며 두 자릿수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전국 대부분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여전히 일교차는 크게 벌어집니다. 어제 19.5도까지 올랐던 서울의 기온은 20도까지, 15.8도에 그쳤던 광주의 기온은 2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자세한 전국 기온 보시면요. 서울이 20도, 청주와 대전 22도, 부산 19도까지 오르면서 대부분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포근하겠습니다. 오늘은 푸른 하늘이 계속 드러납니다. 대기 확산도 원활해서 공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내일까지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서울 기준 오후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다 싶을 정도의 날씨가 되겠고요. 다만 모레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흐린 하늘이 이어지면서 토요일에는 중부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평일 다른 날보다도 더 피곤하실 거예요. 네. 아무래도 쉬다 왔으니까 오늘 그렇지. 적응이 좀 어려우다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